여러분들의 시각 자체가 좀 객관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기울지 말고 본인의 시장 전망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양측의 시나리오와 양측의 대응을 준비하시는 게 이러한 그 어려운 시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는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했던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라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간 미국이 얼마나 많은 달러를 찍어냈냐면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예전에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우선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전만 해도 미국의 번원통화 발행액은 1조 달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한 8, 9천억 달러 내외였어요. 그러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제로금리까지 내리고도 안 되니까 양적 완화를 통해서 3차에 걸쳐서 한 4조 3천억까지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사태 이후에는 그때 풀었던 돈 이상의 돈을 풀어서 9조 달러를 넘겼다가 지금은 한 8조 7천억 달러 정도 선. 하여튼 14년 전에 비해서 1000% 이상의 번원통화 발행량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만 이렇게 돈을 많이 푼 게 아니라 경쟁국들인 유로화나 엔화도 미국 못지않게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이 상계통화의 합이 지난해 이미 24조 달러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일본이 얼마나 많은 엔화를 시중에 풀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런데 중국은 통계상으로 정확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보다 더 많은 위안화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는 그 유동성 홍수 속에 이제 잠겨 있는 이런 형국이에요.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면 기본적으로 자산 가격은 급등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지난 유동성 장세에서 엄청나게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팬데믹 사태 이후로 이제는 양적 완화보다는 미국 정부에 의한 재정 부양책으로 돈들이 시중으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양적 완화로 돈이 풀렸을 적에는 금융권을 통해서 유동성이 살포되기 때문에 이거는 담보 여력이 있는 부유층들이 활용을 해서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자산 가격은 올리는 반면에 소비자 물가는 크게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유동성이 풀렸음에도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소비자 가격이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았는데 팬데믹 사태 이후로 풀리는 돈은 재정을 통해서 일반 개인들한테 직접 쏴주는 돈이 일상적인 재정 집행액의 2배 이상의 많은 돈이 일반 서민들한테 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를 가지고 마트에서 생필품을 사는데 직접적으로 쓰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를 직접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는 세계 인플레이션이 미국만 높은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사실은 더 높아요. 그러니까 OECD 평균이 10%, EU 평균도 그 정도, G10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들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미국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 전체가 어떤 인플레이션에 휩싸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서 석유값이 옛날처럼 낮아지고 그다음에 식음료 가격도 옛날로 돌아온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 과연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을까요? 지금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유가 관련 상품하고 식음료 관련 상품을 제외한 그거를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는 9%대에서 7% 초반대로 떨어졌음에도 근원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6%대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석유나 식음료 가격이 옛날처럼 떨어지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이렇게 되면 고금 추세는 당분간 좀 더 오래 지속될 겁니다. 자, 이 그래프가 봐도 근원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건데 근원 인플레이션은 계속 6%대에서 횡보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언제 끝날까요? 많은 투자자분들은 지금의 미국의 소비자 지수가 잡혀가니까 내년 중반쯤에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낙관적인 시선과 전망으로 보시는데 제 생각은 조금 틀립니다.
우선 지금처럼 인플레가 잡혀가더라도 미국이 그렇게 쉽게 피봇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거 1980년대 폴 볼커가 미국의 고인플레이션을 잡을 적에도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듯 해가지고 저금리로 한번 돌아섰다가 결국은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고금리 추세로 돌아선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잘 아는 연준 의장이나 이사들은 시중을 향해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꺾여더라도 그거를 낙관적인 시각이나 전망으로 보지 말고 당분간 이런 고금리 추세가 지속될 거다라는 데 지금 방점을 찍고 있고, 또 이렇게 고금리 추세를 지속하려는 거는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이지만 시중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은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거다라는 이러한 심리 상태, 즉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를 갖고 있게 되면은 그거는 통화의 유통 속도를 빨리 하게 하는 현상으로 통화 발행량보다도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은 그러한 기대 인플레이션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쉽게 저금리로 턴하지 않을 겁니다. 또 이러한 시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레이 달리오나 모건 스탠리 같은 데서는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상당 기간 4 내지 5% 선에서 고착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내년 연초에는 인플레이션이 살짝 꺾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4, 5%를 이야기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우선 내년도 되면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이 한 4, 5% 정도는 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하는 그 금액만큼은 비슷한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이제 지속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 현상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심해지고 내년보다는 후년이 더 심해질 거라고 이들 기관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바로 1980년대 초에 폴 볼커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운영했던 그래프인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아실 수 있는 게 인플레이션보다는 상당 기간 높은 수준에서 기준금리를 지속해 왔음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폴 볼커의 그 철학은 이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인플레이션보다는 훨씬 높은 기준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게 폴 볼커의 철학입니다. 이 당시 인플레이션이 14.5%까지 치솟았을 때 폴 볼커는 기준금리를 19%까지 올렸습니다. 그렇게 기준금리를 19%까지 올리니까 은행의 우대금리가 한 21.5% 되고 시중은행의 금리는 한 22% 내지 23%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시중은행의 금리 격차가 한 6, 7% 됐을 적에 비로소 시중의 유동성들이 은행으로 빨려들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러한 고금리 상황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잡는 데는 한 3, 4년 걸렸어요. 그건 한 14%였던 게 고위되면 한 8%, 그 다음에는 한 4% 이렇게 내려오면서 인플레이션, 그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원하는 인플레이션 3%대나 2%대로 내리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그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추세에 대해서 시장이 부정적으로 보는 부정론자하고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는 빨리 잡힐 수 있다는 긍정론자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선 부정론자들의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 달리오 같은 양반은 주식시장이 앞으로 20%는 더 빠질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채권시장이 지금처럼 위축되고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이런 상황에서 누가 채권을 사겠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중국이나 일본 등 고환율 제어를 위해서 지난 달처럼 그들이 미국채를 팔아주면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다시 재발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고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국채를 사겠다는 세력보다는 팔겠다는 세력이 더 많아지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달러 발행을 어려워지게 만듭니다. 시중에서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소화해주지 못하면 결국은 연준이 살 수뿐이 없는 형국인데, 연준이 산다는 얘기는 시중의 통화량이 더 늘어난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긴축 기조하고는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채 시장이 힘들어지면 미국 달러 발행 자체가 이제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의 침체를 L자형 장기 침체로 전망하면서 앞으로 상당 기간 이러한 침체가 이제 장기화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루비니 교수 같은 분은 이분은 옛날서부터 부정적인 전망을 참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러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가장 먼저 부실해질 분야가 한계기업, 즉 좀비 기업이고 그 다음에는 그림자 금융, 즉 금융권의 어떤 그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그런 금융시장, 특히 부동산의 그 프로젝트 파이낸스 이러한 시장 등이 그 다음으로 위험해질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위험해지는 분야가 정부 부채 분야. 즉 이거는 유럽의 어떤 재정위기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주택금융시장이나 가계 순서대로 무너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긍정론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미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의외로 쉽게 잡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OECD가 발표하는 그 선행지수를 보면, 경기 선행지수를 보면 미국이 생각보다는 급속도로 경기 침체에 빠질 우려가 크고 의외로 러시아 같은 데는 앞으로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고 오히려 경제가 상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정론자들은 내년 1사분기를 이제 고비로 보면서 연초에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분기점이 나타날 거다라고 그들은 전망하면서 가뜩이나 미국 국제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연준이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은 앞으로는 그렇게 심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정적인 전망과 이제 긍정적인 전망이 엇갈리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부정론자들의 전망과 긍정론자들의 전망이 어느 한쪽이 맞다, 틀리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어떤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으시려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좋은 방향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인간의 기본 심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긍정론자들이 얘기하는 쪽에 시선을 뺏기게 되면서 그러한 것이 자기 합리화를 지키기 쉬운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다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정론자의 시각에서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시고 그다음에 긍정론자의 시각에서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셔서 그 시나리오 별의 대응 플랜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세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 거라는 이러한 예측의 단계가 아닌 오히려 대응의 영역에서 나빠지면 나빠지는 대로 혹은 상황이 반전돼서 좋아지면 좋아지는 상황에 따른 그 대응책을 별도로 준비를 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시각 자체가 좀 객관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기울지 말고 본인의 시장 전망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양측의 시나리오와 양측의 대응을 준비하시는 게 이러한 그 어려운 시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그 지표에 그 일비하지 마시고 좀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고 이 어려운 시장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